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조니 파인 분석의 핵심인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이게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 또 글로벌 자본 흐름의 변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도 계속 경고해왔던 문제잖아요. 근데 이 파인의 분석은 뭔가 좀 더 현재 상황을 날카롭게 짚는 것 같아요.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같이 보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미국의 재정 문제가 이제 그냥 경고,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경제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미국 예외주의 있잖아요. 그게 약해지는 거랑 맞물려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판도, 이걸 바꾸고 있다는 거죠. 판도를 바꾼다. 네, 당장 뭐 큰 위기다 이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신호로 읽힙니다. 자료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네, 근데 그 재정 적자 문제는요. 사실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이는 이게 채권 시장, 특히 장기물에 언젠가는 재앙, 영어로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했던데 이걸 일으킬 수 있다고 꽤 강하게 말했어요. 이게 기존 경고랑 좀 다른 건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파인도 사실 이게 15년 전 오바마 때나 버냉키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라는 건 알아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라는 거.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차이는 과거에는 이게 잠재적 위험이었다면 지금은 그 문제가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주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 더 자주요? 네, 그리고 이미 실질적인 비용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인 비용이요? 당장 위기는 아니라면서 비용이라니? 아, 그게 혹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 이거 말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좀 기술적인 용어 같은데 파이는 이걸 실질적인 세금이라고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직접적인 건가요? 혹시 지금 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것 때문에 더 높아진 뭐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분석을 보면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약 75bp, 베시스 포인트죠. 그러니까 0.75%포인트 정도의 추가 부담. 이게 기간 프리미엄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0.75%나요? 네. 이게 사실상 경제 전체에 부과되는 뭐랄까 눈에 안 보이는 실질적인 세금인 거죠. 당신의 대출 금리뿐 아니라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도 그만큼 높아지는 효과고요. 위기가 안 터졌어도 우리는 이미 그 비용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와, 0.75%에 숨겨진 세금이라니 이거 상당히 와닿는데요. 근데 채권 시장의 진짜 큰 문제는 결국 매수자 파업,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어질 때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Buyer strike. 파인도 아직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막 내다 팔거나 달러 자산을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봤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왜 미국 예외주의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네, 아직 대규모 자금 이탈, 소위 달러 엑소더스 같은 건 없죠. 근데 파인이 주목하는 건 현재 보유량이 아니라 흐름의 변화입니다. 흐름이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 예전처럼 미국으로만 막 쏠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달러가 좀 약해진다거나 미국채 수익률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금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는 거. 이런 게 다 그 미묘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아, 파인 표현대로라면 자본이 달러 외 자산에서 다른 보금자리, other homes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신호를 해석하는 겁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미국 자산이 최고다. 이런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거죠. 흐름의 변화. 그 다른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움직임.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뭔가요?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글로벌 자금 조달 시장의 변화입니다. 지각 변동이라고 할 만한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전 세계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달러랑 유로 시장 비중이 대략 70대 30 정도였거든요. 네, 70대 30. 익숙한 숫자죠. 그렇죠. 그런데 파인이 미국 예외주의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지난 4월 이후에요. 이 비중이 60대 40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60대 40이요? 와, 유로 비중이 엄청 늘었네요. 네, 유로화 채권 발행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 기업들조차 자금 조달할 때 유로 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미국 기업까지요? 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단순히 유로 금리가 달러보다 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유럽 경제나 유로화 자체에 대한 뭔가 신뢰가 높아진 걸까요?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차이가 커요.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달러 금리가 유로 금리보다 한 200bp, 그러니까 2%포인트나 높거든요. 2%포인트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해외 사업 자금 같은 거, 이거 유로화로 조달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아하. 라든지, 그러니까 유럽 시장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본이 단순히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매력도 보고 움직인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들어보니까요, 미국의 재정 문제가 당장 뭐 시스템 위기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숨겨진 세금 형태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예외주의, 이게 좀 약해지면서 글로벌 자본이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서 유로 시장 같은 다른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위기 시나리오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하고요. 그로 인한 자본 흐름의 변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거나 통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점들을 시사하죠.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자본이 미국 외에 다른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혹은 더 빨라진다면 유로존 말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지역이나 자산군이 미래의 주요 금융 허브, 그러니까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권력 지형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